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16,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6,6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별 거래량도 오늘 200만 주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이 감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는 크게 거래 자체를 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매수 세력이든 매도 세력이든 어떤 세력 자체가 좀 움직여줘야지 이런 주가 자체가 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그런 세력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래 자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거래 자체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사실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거래량 자체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래량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17일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500만 주 정도, 5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17,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부터는 크게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 고점 자체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7,400원 정도가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위치고요. 16,2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지지 라인 근처에서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21선을 받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더라도 또 17,400원 정도를 도전을 한다면 또 이런 좋은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21선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세를 좀 이제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5일선과 21선 그리고 이 상단 라인이 수렴을 하는 주가 수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래량 자체가 좀 뻥 뚫리면서 위로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좀 받는다면 이 21선을 찍고 이제 이 상단 라인 17,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좋은 호재 소식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급락 그런 반복도 좀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멈추고 바닥 라인, 쌍바닥 정도를 다지고 나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쌍봉이죠. 고점을 2번 찍고 내려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고점을 이미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과 이 저점 라인이 계속 여러 번 터치를 하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가 이제 급격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오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폭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올라간다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고 나간다면 충분히 2만원 초중반대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좀 더 우선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을 때 그 뒤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붙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1선을 깨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정도의 그런 음봉을 또 뽑아낸다면 그때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또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1선과 21선이 이제 갭을 메우는 그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음운구름 안쪽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좀 되었고 바닥을 이제 찍고 반등을 하는 추세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왕이면 이런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면 좀 이제 다시 올라가 주면서 이 17,400원을 돌파해 주는 것이 좀 기술적으로도 보기 좋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선과 61선 그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도 마찬가지 뭐 비슷합니다. 네, 크게 지금 주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 7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그 옵션 만기 이후에 이 확실히 수급이 붙어가지고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기간 수급은 금융투자가 33,000주 매수, 뭐 투시는 거의 매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6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어제보다 매수량은 줄었지만 확실히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제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이유가 있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유동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12월 8일, 9일까지 그 비중이 들어와야 됩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유동 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수급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좀 그런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증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는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21선을 깨고 살짝 이제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또 이제 쌍바닥 라인이죠. 네. 그래서 바닥 라인 다지면서 또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도 이제 21선, 5일선이 모두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 수렴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이 2500, 2600포인트까지도 확실히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들려오는 소식은 중국에 대한 그런 시위 확산이죠. 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좀 이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가 너무 지속됨에 따라서 그런 시민들 자체가 이제는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정말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정말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증시에 대한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이제 무게를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악화되어서 좀 더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전처럼 그런 계단식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잡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찍고 이제 월봉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좀 많으면서 확실히 좀 수급이 붙었었고요. 이 수급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떨어지지 않으면서 받쳐주면서 이제 상향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쪽 이제 주가가 좀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도 꽤나 하락을 했습니다. 1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1328원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해요. 지금 이제 큰 급락을 이후에 반등을 했고 그 반등이 떨어지면서 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10원 정도 떨어지더라도 이 그림 자체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바닥 라인을 또 잡아가는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섣불리 뭔가 증시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런 변수들을 좀 보면서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떨어졌지만 분명히 그 이후에 단기간에 좀 반등하는 그런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두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상승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6%, 어제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포함 그럼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3.67%대, 환율은 1300 초중반 정도 그렇게 자리를 좀 잡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가 회복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위기감,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작용으로 또 이제 그런 추가적인 증시 하락도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양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 투자를 준비해야지 네,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 하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추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돌아와서 공매도 잔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41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1월 25일자로 네, 조금 한 1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조금 이제 늘어났는데 11월 28일, 11월 29일 이때도 계속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이제 3116만 주죠. 그래서 대차 잔고도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환이 있었습니다. 25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3116만 주 정도, 그래서 한 2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서서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0만 주 정도, 그다음 외국인 당일 물량도 플러스 10만 주로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율 자체는 11.61%로 네, 거의 11%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그 코스피 200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JP모간 쪽에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매수량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상위권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100에 대한 리밸런싱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될 거고, 이번 MSCI 리밸런싱은 아마 내일이죠. 그래서 11월 30일자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이 있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도 확실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비중이 늘었으면 늘었지 지금은 줄어드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리밸런싱에 대해서 크게 지금은 주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다 확인을 좀 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산 밥켓이 오늘 후반에 장이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블록딜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H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이 보유한 두산밥켓 주식 500만 주를 시간의 대량 매매 형태로 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가를 적용해서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블록딜이 진행된 직후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는 급락을 했었다.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예정 가격은 이날 종가보다 이제 7에서 11% 정도 싼 가격에 36,800원과 38,450원 가량으로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팔게 되고요. 요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가격이 아마 내일 장 시작 전에 매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딜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 할 때 이제 좀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증권사 쪽에서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사가 왜 이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바켓에 대한 주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바켓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350원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외 거래량은 좀 시간의 종가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근데 크게 많은 물량이 막 엄청나게 터졌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뭐 주가에 대한 영향은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산 바켓 종목 자체가 일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월봉 추세로 본다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단기간에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에 대한 그런 건설 중장비라든지 소형 컴팩트 트랙터라든지 그런 쪽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 차량이죠. 산업 차량 쪽도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계속 커가다 보니까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 두산 밥켓 개별로만 보더라도 1조 가까이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밥켓의 최대 주주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 잘 나가는 자회사를 둔 그런 지주사는 상당히 이제 좋죠.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전에 몇 년 전 2018년, 2019년, 뭐 2020년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룹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재무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 적자 금액을 메우고 이 그룹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이제 재무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도 유상증자고 그 다음에 2020년에 3조 자구안이죠. 3조 자구안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추진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런 대출 금액도 받기도 했고요. 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방법이 이제 2018년에 첫 계약을 했었던 두산밥켓에 대한 PRS 계약인데요. 그 PRS 계약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이 매도한다는 그 증권사에게 이 두산 밥켓의 지분을 이
이 PRS 수익 스와프라는 방법으로 이제 매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산버켓 지분 10.6% 986만 6,525주를 이제 옛날 두산 중공업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이 4개 증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이제 단순히 주식을 인수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PRS 기준 가격보다 두산버켓 가격이 높아지면 그 증권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내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융사에 그 반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 지금 잠깐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아주 좋았는데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네이버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순이익이 이제 2분기에 마이너스 1245억, 그리고 1분기에는 11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4분기도 그렇고요. 지금 한 3분기 정도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분기, 2분기 쪽에 그 PRS에 대한 그런 장부상 손실이 좀 집계가 되었었고요. 그때 이제 두산버켓에 대한 그 계약 당시의 기준 가격이 거의 5만 원 정도였죠. 네. 그 5만 원 하던 두산버켓이 4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순이익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3만 원, 2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PRS 장부상으로는 거의 1,0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메카텍이라는 그런 이제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결 손실이죠. 중단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업 중단 손실이 또 집계가 되면서 또 순이 마이너스로 잡혔고요. 그래서 2분기가 상당히 이제 장부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 영향은 아무래도 두산버켓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번 3분기에 대한 순이익도 이제 2분기보다 훨씬 개선된 것이 두산버켓에 대한 그런 PRS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이제 순이익이 많이 떨어진 것이 그런 환율에 대한 상승으로 그런 기자재 값 상승,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두산버켓에 대한 PRS 이 계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순이익도 왔다 갔다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있는 계약을 지금 오늘 그 986만 주 중에 500만 주를 갑자기 이 4개 증권사가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요. 블록딜 매각이죠. 근데 이제 블록딜을 굳이 하면 사실 이렇게 싸게 팔아야지 넘어오는데요. 왜 그렇게 블록딜로 굳이 싸게 파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 많은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매각을 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 같이 이제 특이한 경우는 이 PR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두산버켓이 주가가 높아지면은 그 손실분을 이제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손실분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조기에 이 PRS 계약을 이 절반 정도를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두산버켓에 대한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두산버켓이 지금 이 추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목표하는 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해서 계속 손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리 손실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로 지금 전환이 된 거고요.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블록딜 때문에 조금 이제 싼 가격에 그런 주식이 좀 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건설이라든지 그런 건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위험 관리 이 파생 거래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네 개 증권사가 거래했던 그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파생 상품의 명칭은 주가 수익 스왑이고요. PRS입니다. 프라이싱 리턴 스왑입니다. 그래서 보장 매수자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보장 매도자가 이 네 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은 이제 2022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8월 31일까지가 계약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월 31일까지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두산 밥켓에 대한 그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죠. 이 손실이 2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일찌감치 계약을 5월 달에 연장을 하면서 2022년 5월 30일에 계약일을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만기일은 2023년 8월 28일로 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주가 자체는 그 재계약 당시에 그 주가로 다시 진행이 되었고요. 37,500원 5월 30일자의 종가로 네,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약 내용은 각 금융기관별 처분 주식수를 계약 수량으로 삼고 이에 정산일의 해지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곱한 것을 이제 곱한 차액을 네,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계약이 이제 41,300원이죠. 오늘 두산파켓에 대한 종가가 41,300원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시작 전에 장전에 이제 블록딜 매각이라고 한다면 그 할인율은 사실 할인율 그냥 블록딜에 대한 할인율이고요. 이 계약에 대한 해지 가격은 아마 41,300원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37,500원에서 41,300원 이 차액 곱하기 오늘 이제 매각이 나오는 500만 주를 하게 되면 192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192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2018년부터 매년 이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런 이자율,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총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이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2018년, 2019년, 2020년 요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시절에 상당히 재무가 좋지 않던 그런 잔재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WR 파생 상품, 2WR 파생 상품 모두 정리가 되었고요. 2018년에 했던 이 주가 스왑 계약도 일부 이제 500만 주 정도, 절반 정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고요. 유동 비율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저번에 재무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그 장기 차입금인가요? 단기 차입금 중에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지급 금액이 아니고 네, 초과 공사 금액이죠.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이제 절반 정도가 좀 해결이 되는 셈이고, 담보 제공 여부, 예치금 이제 740억 정도가 또 이제 담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유동 구조가 좀 더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재무 제표, 개별 재무제표를 좀 보았을 때 부채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 차입금은 뭐 당연히 줄었고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비유동 부채 중에 아니죠. 이 유동 부채 중에 초과 청구공사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요. 한 분기 만에. 그쵸? 작년 대비해서 5천억 정도가 좀 늘었는데 사실상 이제 반기 보고서와 비교하더라도 5천억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만에 이제 5천억 정도가 초과 청구 공사가 좀 늘어났는데 이 초과 청구 공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공사 진행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죠? 공사 진행에 대한 속도가 느려졌거나 아니면은 선급금을 주거나 선급금을 받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빅 그런 계약 소식들을 보았을 때는 선급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선급금을 한 30% 정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0%라고 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그런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선급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큰 공사를 시작할 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시작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금액이 모두 100%다 들어가면 지금 이제 재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버켓에 대한 PRS 계약을 좀 살펴봤고, 그런 블록들이 나오긴 했는데, 두산 버켓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스와프 계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두산 바켓도 억지로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을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록딜 물량이 뭐 나오긴 했지만 금방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 현금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 또 공격적으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21선 받치면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